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I. 최근에 AI 관련된 책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깊이가 있는 책, AI, 인간지능의 시대. 이 책을 직접 쓰신 인지과학자 경희대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 읽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언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네. 거의 1인자로 꼽히지 않습니까? 아유, 별 말씀이요. 예. 이번에는 메타버스, 그 다음은 AI 네. 관련된 책을 이제 갖고 나오셨는데 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는 네. 들어봤습니다만 예. 인간지능이라고 예. 표현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약간 노림수가 있었는데 예. 제가 인지과학자다 보니까 심리 갖고 좀 이렇게 사람들 후킹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재미 장난.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읽으세요. 이렇게 볼 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인공지능한테 약간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기가.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중심이 돼야 되고 AI는 옆에서 약간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야 되는데. 어떤 단어만 보게 되면 이제 인간지능도 자꾸 인공지능으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짚어주고 싶었어요. 인간지능이 더 오히려 가치고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러네요. 네. AI 인공지능의 시대 이러면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네. 인간지능의 시대라고 하니까 예. 되게 달라 보이기도 하고 네. 이 책을 볼 때도 인공지능의 시대겠네라고 잘못 읽을 수도 맞아요. 있겠고 예. 오히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에 그렇죠. 살고 있다는 역설이 너무 빠른 되게- 속도로. 예. 또 책에서도 네.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장대한 지능혁명의 시대가 됐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산업혁명이 뭐 18세기에 있었는데 그 전과 후를 보게 되면 경제가 무지막지하게 발전했죠. 예를 들어 산업혁명 후에 한 200 몇십 년 동안 GDP 증가한 게 200배거든요. 네. 그 전에 인류 역사 1700년 동안 GDP 증가분이 3.5배밖에 안 돼요. 근데 산업혁명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인간과 동물의 몸을 대체하는 거였다고 봐요, 저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간의 머리를 대체나 확장하는 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 몸을 쓰는 직군하고 머리 쓰는 직군 어느 쪽이 부가가치가 높냐 하면 머리 쓰는 직군이 높잖아요. 근데 그 머리 쓰는 직군에 대해서 혁명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산업혁명 때 몸 쓰는 거 뒤집었던 것처럼 지금 더 큰 판의 어떤 변화, 폭발적인 성장,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AI라고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일상이나 배움이나 뭐 기업에서 업무하는 것도 다 하나의 혁명 기회라는 관점을 갖고서 약간 다시 판을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전체적으로 더 넓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을 때가 이 인공지능 시대보다 더 컸던 거 아니냐 변화 측면에서 네네. 아직 이 인공지능의 어떤 파괴력 이런 걸 이제 못 느끼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예. 이게 그걸 넘어서 산업혁명에 빗댈 정도로 큰 변화다라고 보시는 맞아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였어요, 인간들이. 네. 연결되지만 여기서 지능적인 게 더 폭발된 건 별로 없어요. 말이 스마트폰이지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도 스마트한 것 같지 않다고. 내가 얘를 쓰면서 스마트해지는 느낌 별로 안 든다고. 오히려 리스나 쇼츠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더 바보처럼만 내는 건데. 그러니까 TV를 옛날엔 예. 바보 상자라고 예. 했는데 그게 내 그냥 손 안에 있는. 예. 근데 저는 인공지능은 안 쓰는 분하고 잘 쓰는 분이 이미 이게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쏟아져 나온 지가 이제 대중적인 건 한 1년쯤 넘은 건데 예. 안 쓰는 분과 쓰는 분의 격차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벌써부터요. 예. 저만 봐도 한 달에 구독해서 쓰는 인공지능 도구가 10몇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2만 원 얼마, 3만 원 얼마 해가지고. 예. 근데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같은 분야에 이제 있는 친구들하고. 이거 우리가 구독료가 얼마 올라갈 때까지 쓸 수 있을까? 근데 다들 야, 지금 우리는 이거 한 100만 원이 200만 원 돼도 못 끊을 것 같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저만 봐도 업무에 너무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업무에 많이 활용을 예. 할수록. 예. 단순히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 갖고 사는 그 시간을 세이브하거나 예. 사람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만약에 인공지능도가 안 쓰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를 봤더니 이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 말인즉슨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조교 한 명 쓰는 것만큼 보다 어떤 효율? 훨씬 낫죠. 그 솔직히. 이상으로요? 물론 실제 제 학생들을 조교로 같이 활동하지만 예. 사실 그 친구 한두 명한테 맡길 수 없는 일들의 어떤 양도 그렇지만 깊이도 그렇고 분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예,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예.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거고 그렇죠. 산업혁명에 빗댈 정도로 뭔가 폭발적인 성장이 네. 또 여기서부터 예상이 되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키워드를 통해서 네. 우리 인간의 AI 활용법, 네. AI가 인간을 활용하면 안 되는데, 자, 인간의 AI 활용법 키워드를 네. 통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인간지능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인간지능 업그레이드.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예. 업그레이드하는 건 좋은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게 우리의 일자리, 네, 그렇죠. 미래의 일자리 아닙니까? 맞아요. 과연 AI로 영향을 받는 직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지금 보면은 통계적으로는 그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 컬러 직군 중에 그러니까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 직군 처음부터 영향을 받고, 그다음 반복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매뉴얼화되어 있는 직군 영향받고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순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는 일자리는 저는 아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를 안 쓰고 일하는 건 없거든요. 네. 어떤 분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보게 되면 예. 이렇게 농약 뿌리고 혼자 잡초 제거하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저거는 인공지능하고 무관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는 게,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AI 기반의 농업 장비를 보게 되면 그분들의 뭐 좋은 말로 보게 되면 그분들의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게끔, 네. 또 나쁘게 보면 그 농부들의 일을 뺏어갈 수 있는 장비들이 이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랙터 뒤에 뭐 인공지능 센서 다 달려 있어서 예, 뭐 자율주행하는 것도 있고. 잡초까지 구분을 해내더라고요. 아, 맞아요. 보셨구나. 잡초 실제 구분해가지고 농약을 잡초에만 뿌리는 것도 있고요. 또 더 신기한 건 잡초 있는 부분만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그 잡초를 고사시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야는 AI하고 무관하겠지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돌발적인 게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서 저는 영향은 다 있다라고 봅니다. 도심의 오피스에서부터 농촌의 진짜 네. 논밭에 논밭까지. 이르기까지. 예. 그러면은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네. 판사까지도 대체가 다 가능한 그런 시대가 글쎄요. 저는 될까요? 완전히 사라지는 않는데 예. 일하는 형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실험실을 이제 워낙 같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 병원에서 네. 데이터를 이제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뭐 폐암 같은 거 조기에 정밀하게 진단하는 작업들을 AI로 만들어 보고 있는데, 아하. 그게 실제 의사분들보다 성능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럼 이제 생기는 현상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의사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10분의 만약에 영상의학하는 판독 하셨던 분들의 일이 2명이면 할 수도 있고 2명이 더 많은 환자를 빨리 볼 수도 있겠고, 이러면 이 직업의 판도가 좀 뭔가 바뀌겠죠. 지금. 그 말씀하신 의료 AI 어떻게 보면은 엑스레이라든지 뇌 사진 이걸 판독하는 것도 AI화 되어 있고 그렇죠. 이미 그런 기업들도 상장이 돼서 막 조 단위 기업 그렇죠. 가치로 또 평가를 예.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교수님도 또 연구를 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학 분야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연구할 게 엄청 많고, 아직까지는 또 AI가 손이 안 닿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판독 분야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죠. 판독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또 수술할 때 보면 요즘에 다빈치라고 해서 로봇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근데 로봇이 저기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근데 사실 사람이 여기서 근거리에서 원격 조작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근거리에서 원격 조작하는 것도 결국 데이터화가 돼요. 이게 측정 가능한 거니까. 인간의 손동작, 인간의 몸 쓰는 것도 결국 데이터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자동화되는 부분이 밀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왜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네. 배를 가르지 않고 구멍만 내서 로봇 수술을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 10개를 이제 끼워서 그렇죠. 저기서 이제 원격 조정을 네, 하면서 맞아요. 하는 건데 거기에도 이제 AI가 덧붙어 네. 갈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쉬운 수술부터 아마 점차적으로 조금씩 진행이 돼요. 왜냐면 그런 연구들을 해외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특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예. 또 약간 법과 관련된 법률 시장에서도 판례를 또 AI로 엄청 집어넣고 예. 그걸 또 찾아주는 서비스도 일부 또 시행이 되는 게 있고요. 맞아요. 지금 보면 뭐 판사분들 판례 같은 것도 보게 되면 AI가 국내에서도 보면 파일럿으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참고해가지고 이제 판결할 때 쓰라고 해서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제가 작년부터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홈택스에도 보게 되면 예. AI가 이제 세무 신고할 때 도와주는 기능이 들어왔거든요. 오, 그래요? 예, 저 복잡한 건 아직 안 돼요. 어. 그러니까 뭐 이게 소득권이 좀 높아가지고 뭐 장부 쓰고 복잡한 건 그런데 소득권마다 약간 간이 신고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네. 건 또 AI가 도와주는 게 나와 있어요. 야, 이게 어디까지 침투할지 진짜 기대도 되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게 또 우리 직업하고도 이어지는데 예전엔 네. 한
10년 전까지도 아니에요. 불과 한 3년 전까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창작의 영역, 음악을 만들거나 네. 그림을 그리거나 네. 여기는 AI가 침투하지 못하겠지라고 네.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다 깨졌잖아요. 그렇죠. 저만 봐도 그림을 요즘 많이 만들어요. 저는 이 그림을 왜 만드냐 하면 예. 제가 예를 들어 SF 소설을 이제 가을에 내는 게 있는데 분량이 300페이지 분량이 15만 자. 예. 근데 요거를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면 재미난 점이 제 주변에는 작가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직업 자체가 대학 교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그러면 프리뷰해달라고 그러면 약간 논문 심사하듯이 그렇게 평을 해줘요. 자꾸. 소설인데. 네, 소설인데. 근데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AI가 다양한 버전으로 피드백을 해줘요. 아. 뭐 중학생의 눈높이에서 또는 해밍웨이 같은 작가가 읽었다면 또는 또 영화평론가가 봤다라고 하면 다양한 가정으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 이거 그럼 너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그럼 그림도 줘요. 야. 그럼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영감을 얻는 데 되게 좋아요. 왜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을까? 단락마다 네. 소설의 한 부분을 텍스트로 긁어서 네. 넣고 네. 여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 하면 나오고. 네, 근데 300페이지 분량 정도까지는 통째로 다 얘가 학습을 해요. 아, 통째로. 네, 그래서 이거에 맞는 만약에 뭐 유화 하나 달라, 팝아트 달라, 또는 책 커버 한번 네가 그려봐라 하면은 나와요, 시안들이. 근데 저희 출판사 이제 이번에 책낼 출판사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찝찝하다고. 그러겠네요. 네, 거기다 실제로 그러면 AI로 그린 사파도 많이 넣으실 네. 계획이신 거고요. 그렇죠. 요 책에도 제가 사파를 몇 개 만들어서 넣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를. 예. 네. 근데 이제는 이걸 또 은근히 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져가지고, 네. 아이고 뭐 그 이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어떤 예술가의 역할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봐요. 그분들이 이걸 활용해가지고 더 고차원적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옛날 백남준 선생님이 네네.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 열었던 것처럼 최근에 원래 오리지널 예술 하시는 분들도 AI 아트라는 걸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미. 아. 예, 뭐 과거에 있었던 뭐 14만 개 정도의 어떤 예술품 학습시켜가지고 예. 자기 예술적인 영감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뭔가 인간이 손대지 못했던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한번 이렇게 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 AI 시스템 가지고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저도 만들었습니다, 수업에서. 그게 이제 저작권을 누가 어떻게 등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애매해요. 본인이 작곡가를 10명을 두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처럼 네. AI로 작곡을 많이 해놓고 네. 이걸 나중에 등록을 해서 돈을 네. 벌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저작권 측면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 거냐도 네.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뭐 명확한 가이드가 없는데 크게 보면 세 집단인 것 같아요. 이 AI를 학습시키는데 원전 데이터가 있었을 거니까는 이분들의 저작권이 있고 AI 도구를 운영하는 이 파운데이션이나 서비스하는 기업의 저작권이 있고 네. 또 저도 그냥 버튼만 눌러서 노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저작권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아까 15만 자 정도의 소설을 학습시켜가지고 그림이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작업을 많이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상식선에서 아하. 저의 저작권이 일부 인정받을 만한데 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AI하고 사람과 관련된 그림 하나 그려줘 하는 한 줄짜리 예. 그거에서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저의 어떤 창의적인 노력이 개입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기여했고 얼마나 크리에이티비티력이 넣는지에 대해서 이게 또 하나의 관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또 그거를 어떻게 심사평가를 해서 가려내느냐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고 되게 쉽지 어려운 않죠. 문제네요. 왜냐면 지금도 이제 특허를 보게 되면 뭐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런 것도 그렇게 좀 기준화가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그 기준을 만드는 것도 AI로 그렇죠. 기준 시스템, 판정 시스템.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겠죠. 또 AI 가지고 그런 사람도 나올 거예요. 예.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게 예. 대학교의 의미, 네. 교육의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엄청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간판의 네. 의미, 줄 세우기식의 교육 그렇죠. 이것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될까요? 일단 그 배경 효과가 많이 좀 사라질 거라고 보는 게 제가 이제 IT 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네. IT 기업들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 공채 안 뽑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들어왔다가 떠나거나 내보내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 분석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러면서 또 학벌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흔히 뭐 서울 지역 대학 나왔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인턴을 몇 개월 돌려보고
예를 들어 이따 뭐 GitHub나 다른 데서 활동했던 거 데이터를 봤더니 실력이 있어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건 이제 개인을 증명하기가 쉬워졌고 개인이 증명될 것 같고 사회에서 어떤 가치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아하. 현재는 이제 일부 직군이지만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세상. 네. 근데 그게 AI 시대가 되면서 더 명확해지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뭐 스타트업들 중에 요즘에 보면 재미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중간 관리자 있죠. 보고 라인. 네. 업무를 어사인하거나 이제 긁어다가 위에 보고해줬던 이 사람들이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팀장급, 부장급.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업무 일지 같은 걸 안 쓰더라도 업무했던 게 메신저니 뭐니 이렇게 있잖아요, 앱에. 네네네. 이걸 AI가 분석해가지고 보고해 주는 거예요. 분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일하는 걸 한 명의 대표가 다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있었던 건데 네네. 이제 100명이 일했던 걸 묶어가지고 AI가 리포팅 해주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네. 야,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그냥 업무를 토스해주고 모아가지고 보고하는 역할은 점점 더 얇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좋게 봤을 때는 개인들 누구나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아, 내가 그냥 저기 예. 부장님하고 안 친하고 예, 팀장님한테 밑보여가지고 막 인사평가도 못 받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100% 실력으로. 그렇죠. 성과를 뺏어가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었잖아요. 조직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그쪽 예. 과장의 성과를 이제 부장님이 맞아요. 뺏어가고 막 이런 것도 근데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 근데 AI가 그걸 또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네. 사장님한테 다 리포팅을 보고를 그대로 하고. 이야, 그러면 네. 뭔가 이제 교육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될까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당장 어떤 코딩 교육을 시키거나 뭐 AI 도구를 잘 쓰는 교육을 시킬 필요는 전 많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AI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툴은 맞는데 기업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제가 AI 교육을 시켜보면 도구를 처음에 알려주면 되게 신기해해요. 그림도 만들어보고 음악도 만들어보고 해.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 봤더니 재미는 있지만 내가 예술가는 아니니까 이거 안 쓰지. 내가 이걸 왜 써? 이렇게 다 선을 그어버려요 그냥. 처음에 그냥 호기심으로 네. 몇 번. 국내 대기업들도 직원들한테 AI 갖고도 그림 만드는 거랑 무슨 이메일 쓰는 거 교육 엄청 시켰어요.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나 그림 만드는 거 필요 없고 이메일은 내가 직접 보내면 되는데 AI를 내가 왜 써?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로.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새로운 도구나 변화를 밀어내는 습성이 있거든요. 아, 밀어낸다고요? 밀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네, 거부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도구를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더 멋진 인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을 성찰하고 직무를 재설계하고 자기의 진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하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AI를 배워야지만 AI가 좀 쓰임새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직장으로 봤을 땐 직무 재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디자인을 먼저 해봐야 되고. 아예 근본적인 문제 성찰부터 다가가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예, 교육을 맞아요. 할 때도. 예, 그러게 그 코딩 학원이 한동안 엄청 떴었는데 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한글로 쳐도 코딩을 다 해주니까 그렇죠. 실제 시대가 또 뭐 바뀌었고.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임원분들 만나면 그 얘기해요. 미래의 좋은 코더 프로그래머 누구냐 하면 인간의 말을 잘하는 사람, 인간하고 대화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코딩 자체가.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 묘한 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긴 하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근데 장문의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 역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문만 자꾸 치고받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근데 컴퓨터한테 복잡한 어떤 프로그램을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인간의 언어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길게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많이 역량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이. 역설적이네요. 예. 오히려 컴퓨터 언어를 배우려고 컴퓨터 학원에 다녔는데 네.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배웠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인간의 언어에서 언어를 잘 좀 멀어졌고 몰라. 맞아요. 어떻게 좀 애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해야겠습니까? 전 진짜로 책 많이 보고 사람들하고 좀 그 대화 있죠. 대화. 친구들하고 뭐 게임할 때 뭐 이렇게 욕 주고받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대화, 토론. 이모티콘 이런 거 말고. 네, 그림. 이상한 상형 문자 같은 거 자꾸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왜 우리가 프롬프팅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챗 GPT한테도 질문을 잘해야 좋은 내용을 이끌어낼 수 맞아요. 있듯이 맞습니다.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대화를 잘해야 그렇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일의 네. 업무 역량도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예.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네요. AI를 그렇죠. 만남으로 인해서. 예.
역설적이게도 이게 AI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의 존재 의미를 또 우리가 되짚어 봅니다. 저는 그래서 AI를 두렵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도 그런 전략으로 어떤 직원들을 밀어내는 쪽으로 자꾸 전략을 세우면 안 되고 우리 구성원들의 가치를 폭발시킬 수 있는 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걸 두렵게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기업 진단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노동자들은 여기서 느낀 정서적인 감정은 두려움하고 불안이에요. AI라는 도구가 있으면. 왜냐면 내 일자리 뺏는 것 같아서. 그리고 경영자들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경영자들이 지금 AI 전략의 50% 이상이 인건비나 자원 절감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인건비나 자원이 거기 나잖아요. 직원 줄이려고.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경영자들은 또 그 얘기예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냐. 원가 합리화 시켜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이윤을 예, 창출해야 이윤 창출. 되는 이제 기업이니까. 그때 저는 이제 드린 얘기가 그거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는 리커버 전략이거든요. 자원 회수하는 전략.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예로 이거죠. 상담사 100명을 왜 20명으로만 줄이려고 할까? AI 써가지고. 예. 그렇다고 상담이 질이 더 좋아지는 건 별로 없어요. 예. 그게 아니라 상담사 100을 그냥 놔두고 AI를 여기다 엎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회사보다 고객 설득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는 회사가 되면 좋은 건데 이런 계획을 안 짜요. 야, 100명 인건비 20명을 줄이고 고정비로 AI 도구 개발비 한 10억 투입하고 이것만 자꾸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인건비를 줄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 다음 바로 이어지는 키워드가 네. 그거거든요. AI의 용도.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 네. 회사에서는 주로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쓰게 될까? 그러니까 모든 사장님들이 지금 네. 장난 아닙니다. 예. 우리도 AI 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자고. 그렇죠. 예. 막 부장님들도 네. 야, 우리 아이디어 내야 되니까 AI로 뭐라도 좀 해봐. 맞아요. 막 이러거든요. 예. 이 현실을 좀 짚어봐야죠.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절감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절감시킬 때는 그런 질문하는 거죠. 내가 하루에 집중해서 하루에 내가 가장 많이 시간 어디에 쓰고 있지? 뭐 3시간을 고객 상담하는 데서 네. 뭐 2시간을 학생 질의응답해 주는 데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은 돼요. 네. 2시간, 1시간으로 AI 챗봇 만들어서 쓰는 거. 실제로 AI 챗봇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제 어떤 전공 서출 중에 물어보는 게 있으면 쉬운 건 챗봇하고 얘기하러 제가 링크를 보내줘요. 김상균 교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메시지 보냈는데 챗봇 링크를 보내. 복잡한 건 당연히 제가 설명해 주는데 아주 네네네. 기초적인 것들 반복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니까 초반에는. 그럴 때 이제 챗봇 링크를 보내주면 그거랑 대화하다가 대화가 시원치 않을 때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혹시 거기에다가 네. 김상균 교수를 학습시켜 놓고 네. 이 챗봇이 김상균 교수님의 빙의를 해서 네. 학생들이 뭘 물어보면 나인 것처럼 대답을 이렇게 나오네? 제가 썼던 전공서적 몇 권을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투나 말투가 제 말투가 나가죠, 일단. 교수님의 지식도 거기 들어있고. 거기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몇 권의 책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리커버 전략을 쓰는 게 있고요. 또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아까 뭐 소설 만들 때도 AI 쓴다고 했는데 예. 소설을 AI한테 학습시킨 다음에 티키타카 하면 좋은 점이 제가 못 봤던 부분을 얘가 계속 피드백을 해줘요. 이건 시감을 절감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더 잘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원래 했던 거를. 저는 예를 들어 신문사에 송고하기 전에도 칼럼도 AI한테 악플 10개 만들어 보라고 해요. 오. 진짜 잘 만들어요. 기분 나쁠 정도로 잘 만들어요. 진짜로요. 처음에 보면 기분 좀 안 좋은데 살벌하겠는데요? 살벌하게 만들어요, 진짜. 오, 그것도 그래요? 막 중학생 버전 해달라고 하면 약간 중학생들 쓰는 말로 하고 되게 꼰대 같은 50대 후반에 뭐 선배님이 그렇게도 해줘요. 예. 잘 꼬드기면 욕도 붙여줘요, 욕도. 야, 이건 가상입니다라고 하고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네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붙이면서 댓글이 딱 떠요. 야, 굉장히 창의적이시네요. 예, 이거 좋은 점이 저는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좋은 글 쓰고 싶은 거잖아요. 학자니까 욕심이.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절감시키려고 한 노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문 기사를 쓰면 3시간 걸릴 게 4시간이 걸려요. 피드백 받고 또 고쳐야 되니까는. 여기서 핵심은 시간 절감이 아니라 아까 시간 1시간 빼왔죠, 제가. 예. 이 시간을 여기에 때려 넣어가지고 더 성과를 앰플리파이, 증폭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절감이 아니라 그건 네. 너무 1차원적인 네. 거고 결국은 더 좋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네. 그 나의 방향이. 한계를 좀 넘어가 보고자 하는. 개개인은 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네. 회사에서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기업들한테 전략 짤 때 예. 질문을 비슷하게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만약에 근무 시간 중에서 네. 2시간이나 3시간을 뺄 수 있으면 그 포인트가 뭘 것 같으냐. 그럼 회사들은 그렇게 근무 시간을 빼게 되면 사람을 줄여야지. 이거 그 질문이 나오는데 일단 거기까지 짜고 나면 아니 줄이지 말고 우리 회사가 잘하는 게 뭔지 현재 또 냉정하게 보자고.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 소싱해다가 이렇게 유통시키는 회사야.
그럼 요 부분을 더 잘한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아까 자원 뺐던 걸 여기다 이제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게 뭘까? 술자리에서 가끔씩 한 번씩 나오지만 에이, 그 우리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예. 뭐 제 실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제가 어느 치킨집에 갔는데 사장님하고 좀 친하니까 사장님이 새로운 포장 이렇게 만드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새로운 치킨 어떤 메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치킨이 아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지과학 베이스로 설명을 드렸죠. 여기 이렇게 구성을 바꾸시고 이렇게 이제 워딩을 바꿔보시고 해보시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네. 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원래 치킨을 하는데 인지과학자는 되게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분야 모르니까 제가 그분한테 네. 되게 마음이 들어가셔서 챗GPT 앱 킨 다음에 나중에 저거 한번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사장님. 이거 건축학자가 이 예, 패키징을 봤으면 어떤 얘기 할 것 같은지 건축학자 관점을 한번 피드백 해달라고 물어보라고. 여기서 새로운 시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조직이 원하는 창의성. 예. 창의성은 낯선 것들끼리 연결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직은 낯선 게 없어요. 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AI가 낯선 사람의 역할을 하게끔 하면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이런 그러니까 전략을 분배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원래 시간이 없었던 자원이 부족해서 못 썼던 거를 시도해 보라고 저는 계획을 짜는데 핵심 이렇게 4개 전략의 어떤 디멘전이 포트폴리오 상으로 비율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되게 안타까워. 이 책을 썼던 이유도 너무 자원 절감하는 거에 전략을 몰빵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미래 전략 부분이 안 보여서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는. 예. 저는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콜센터 상담 직원을 뭐 한 3분의 2를 줄였다고 엄청 이제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비용 절감을 했고 그래서 이윤이 더 나아질 수도 네.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게 결코 또 순기능만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고객 입장에선 현재 수준에서 그럼 AI로 콜센터가 바뀌어지게 되면 고객 상담의 질이 높아지느냐?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지도 않아요. 뭔가를 네. 찾아줄 수는 있겠지만 예. 아 그렇게 불편하셨습니까 고객님 그렇죠. 이런 마음에 교감하거나 상담은 안 되겠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 측면의 상담은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접근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예. 야 이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근데 또 네.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고 네. 그 요거로 우리 실생활에서 특히 이제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어떻게 활용해 네. 볼 수 있을까? 아까 잠깐 이제 치킨집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혹시 그 AI 인간지능의 시대 이 책을 보시는 네. 분들은 148페이지를 꼭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김상균 교수님이 예. 이 머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복 입은 여성처럼 머리를 이제 따서 올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삭발 컷도 있네요. 삭발 삭발. 컷. 제가 이제 친한 또 미용실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예. 그 원장님들도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나는 AI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이게 뭐냐 아까처럼 거부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한테 그쵸 원장님은 필요 없어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 확답을.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앱 해보자고. 바로 해봤던 게 이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미용실 가면 이렇게 잡지 보면서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괜히 예쁜 사람, 잘생긴 예. 사람 갖다 놓고 예. 근데 본인 얼굴에다 이렇게 할 수 바로 있으면 실시간으로.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올린 머리는 너무 좀 불편한데 올림머리. 오른쪽에 있는 그 탁발 머리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아니 올림머리가 더 잘 어울리세요. 그런가요? 또 기자님이 보시기에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 이제는 누구나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뭐 AI 원리를 몰라도 앱만 깔아가지고 사실 유료긴 한데 사실 전 그래요. 한 달에 잡지를 몇 권 사가지고 고객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한 달에 2, 3만 원 내고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고객들하고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실제로 미용실을 찾아온 고객분은 사진을 찍어서 네. 바로 실시간으로 네. 이 헤어스타일도 적용해보고 네. 저것도 해보고 네. 색깔이 맞는지 염색 색깔도 미리 해보고. 실제 아마존에서는 이런 예. AI 열풍이 불기 전에 몇 년 전부터 뭐 영국 같은 데다가 헤어샵을 오픈한 게 있는데 네네. 데이터 투입하려고 한 거긴 한데 걔네는 대기업이니까 이제 네. 고객들이 오게 되면 염색한 거 미리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 샵에서는 염색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이 보편화 되다 보니까 개인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최근에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보니까 안경을 미리 그 사람 얼굴에 합성시켜주는 그런 거 되죠. 그런 것도 있는데 구찌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거. 예. 어디가요? 구찌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해외 구찌라는 브랜드에서도? 예. 예. 근데 이제는 그게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개발자를 쓰고 네.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네네. 아니라 누구나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반 도구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데 저희 학생들 중에도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가정 인테리어를
뭐 이케아나 다양한 걸 끌어다가 네. 인테리어를 미리 합성해보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 친구는 비즈니스 모델로. 근데 이건 이제 메타버스랑 AI가 접목된 네네. 기술을 가지고 사는데 원천 기술을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이 인지과학이나 경험 디자인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이런 기술이 쉬워지다 보니까는 끌어다가 이렇게 써보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 비용도 많이 좀 줄어드는 걸까요? 그렇죠. 창업 비용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가 네. 꽃피울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음. 저희 학생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한 거 되게 많이 해요. 저희 학생들 중에도 어떤 거 하냐면 농업 AI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농업. 농업 AI요? 농업이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렇게 우수농가가 있잖아요. 예, 우수농가. 우수농가의 데이터를 정식으로 이제 받아다가 그걸 AI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역 기반에 맞춰가지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농업을 진행하면 되는지를 AI를 통해서 미리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어떤 새롭게 창업하는 농업인들한테 이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일부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장비화 시켜가지고 같이 보급도 하고. 이야. 농업의 AI가 되는 거죠. 거의 뭐 곳곳에 농업진흥원이 있는 거네요. 예.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네. 작황이 좋아지더라고요. 저희가 실험해봤는데. 실제로 농사를 가장 잘 짓는 그 모델을 학습을 해서 예. 물론 이제 기후나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다르겠지만, 하겠습니다만 예. 그것을 거기에다가 다 맞춤형으로 해서요. 네네. 또 자영업자분들이 또 쓸 수 있는 네. 것 뭐가 있을까? 아까 뭐 치킨집에도 네. 들어주셨는데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예.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단순한 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네. 이사할 때 보니까 부동산 이렇게 찾다 보면 예. 대부분 네이버나 그런 데 올라온 부동산 정보가 항목화돼서 많이 올라와요. 몇 평, 뭐 주소 이렇게. 네. 조건 검색. 그렇죠. 근데 더 사람들의 눈을 끄는 건 문장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햅쌀이 비치고 뭐 더러서 정류장까지 얼마나 갈 수가 있고 이런 지역과 관련된 거 이야기. 네네네. 물론 사진까지 있으면 좋고. 예. 근데 상당수의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항목화된 정보만 올려놔요. 서술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매물이 많아가지고 그거 글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둘째는 시간은 돼. 난 매물 적어. 근데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글 못 써요. 글 불편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이 AI를 그냥 갖다가 항목화된 걸 끌어넣으면 글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 없다는 분 입장에선 시간을 창조해서 쓰는 것 같은 현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글을 못 쓴다라고 하는 분은 음악이나 그림을 못 만드는 제가 AI를 그림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부동산 중개사분들 몇 분 말씀드렸더니 그거 바꾸신 분도 계시고요. 더 재미난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음악 만드는 거 저한테 이제 저는 음악을 이렇게 수업에서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이분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자기 부동산 로고송을 만들었어요. 컬러링을 해놨어요. 컬러링. 오. 전화 걸면 부동산 로고송이 나와요. 아. 혼자 하시는 회사인데도 뭔가 아주 규모 있어 보이고 신뢰감이 가요. 그러면. 아, 그것도 가능하구나. 네. 컬러링이 또 통신사마다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받는 것도 되는 데도 있거든요. 오. 네. 성공예감 공인중개사 그런 컬러링 식으로. 막 이렇게 네. 해서. 그것도 이제 가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목소리로 누가 네. 또 불러주는 거고 네. 가사까지 넣어서. 아직은 트로트는 잘 안 되는데 예. 힙합, 발라드, 댄스 그런 건 되게 잘 돼요. 아, 장르별로도 해보신 네. 거예요? 트로트는 학습량이 적어서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봤더니. 예. 아, 이게 또 아직까지 그 오픈 AI나 네. 구글에 이제 트로트가 별로 없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K-팝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어. 트로트에 대한 건 약간 적은 편이니까 애정은. 네네. 예. 근데 일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은 진짜 잘 돼요. 노래가. 그렇죠. 네. 많죠, 많죠. 학습된 게 많아갖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항목화만 하지 말고 네. 여기에다 이제 스토리를 곁들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야기도 AI의 올리고. 힘을 빌리면 노래도 올리고. 예. 이야기의 힘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 네. 혹시 기업 마케팅이나 네. 자기 PR, 자기 홍보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몇 달 전까지는 유튜브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채널을 되게 성의 없이 운영하긴 하는데 시작을 하긴 했어요. 진짜 성의가 없어요. 아, 네네. 근데 이런 게 예를 들어 30초짜리 쇼츠를 올리는데 네. 평균 제작 시간을 저는 20분 안으로 끝내요. 음. 좋지 않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제가 썼던 책이나 아티클들을 끌고 와요. 대중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 네.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집어넣고 30초 분량 대본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대본 딱 나와요. 네. 녹음도 안 해요. 네. 녹음은 제가 이제 또 학습시켜놓은 제 목소리가 있어요. 특히 이 기자님 같은 경우에 아마 학습시키면 엄청 목소리가 잘 나올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또렷하게. 네. 그러면 또 걔가 그 나레이션을 읽어준 게 떠요. 파일이. 네. 그러면 아까 네가 만든 대본을 갖고서 그림 6개 만들어봐. 음. 쇼츠용으로. 그럼 나와요. 프롬프트만 쭉 나오니까 이거 데이터 만드는데 10분이면 다 나와요. 예. 이거 이제 또 편집체로 올리면
편집 툴이 기본 효과는 또 지가 해줘요. 예를 들어 자막 같은 거 추출해주고 뭐 효과 같은 것도 이렇게 제안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20분 안에 끝나요. 쇼츠 하나 만드는 게. 영상 편집은요? 편집도 그게 자동으로 거의 돼요. 영상 찍는 것도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녹화한 것도 이렇게 캡처화 시키는 거 자동으로 되고요. 과거보다 퀄리티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오픈 AI의 소라 같은 네. 서비스는 이제 장차 영상도 아예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그렇죠. 제 주변의 제작자들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써봤던 분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또 의견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제작하는 일을 일부 하고 있긴 한데 그때 보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방송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또 아까 인트로하는 영상이 들어가잖아요. 15초짜리, 20초짜리. 네. 뭐 다큐멘터리 있건 그런 거 할 때. 네. 이런 걸 만드는 데는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소라 갖고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VFX라고 네. 전문 컴퓨터 그래픽 하는 업체에 맡겨야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특수 효과가 네. 이제는 그냥 인공지능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누구나 컴퓨터로 이제 뚝딱뚝딱거리면 무서운 시대입니다. 또 교수님이 그 네. 메타버스 쪽으로 권위자시니까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해서 네. 어떤 생성형 네. AI로 메타버스 시대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혹시 보세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일례로 메타버스의 가장 일반적인 대중적인 예가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네네. 게임에서 그 3차원 어떤 모델링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근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은 걸 바탕으로 3차원 모델링을 해줘요, 얘가. 그냥 예. 평면적인 2D 사진. 2차원 사진만 찍어서 올려도요. 예. 그러니까 그거죠. 얘는 만약에 건물 앞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학습된 게 있으니까 뒤나 위 같은 걸 얘가 추측하는 거죠. 자기 데이터풀에서. 3차원 모델링 해주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인간이 모델링한 것보다 질이 조금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메인 오브젝트는 아니지만은 배경으로 쓰는 오브젝트 쓰기에는 괜찮아요, 이게. 그리고 또 제가 같이 어떤 기업하고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만 봐도 아이들용 학습 메타버스가 있어요, 원래. 네. 초등학생용 메타버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열심히 저희 개발하고 있는 게 AI 아바타들을 몇십 명을 넣을 거예요, 외국인 버전으로. 네. 그럼 아이가 여기서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외국인을 만나갖고 어떤 미션을 해가면서 회화를 배우는 거예요. 네. 대화하면서. 예. 이게 AI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타버스 세계관 안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AI로. 그 아까 그 모델링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람도 얼굴의 앞면 정면 사진만 가지고도 옆모습까지도 추측을 해서 그려주고 되죠. 예. 또 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래픽 할 때도 그 빛의 방향을 계산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빛의 방향 그림자 생성까지도 AI가 도와주고 맞아요. 물빛에 그러니까 물 위에 햇빛이 반사되는 네. 것까지도 다 반영을 해주고. 제 주변에 보면 물리학이나 또는 시뮬레이션 쪽 연구하시는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예. 소라에 공개된 영상 몇 가지를 보시면 그 얘기를 하세요. AI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는. 야, 이게 물리학은 웬만한 이제 학생들도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제가 받아들였나 봤더니 뭐 예를 들어 소라 영상 중에 저런 게 있어요. 그 어떤 해안 같은데 파도 치고 막 새 날라다니고 하는 게 찍은 거. 네네네. 이걸 바탕으로 얘를 3차원 모델링을 다시 해본 거예요. 예. 실제 어떤 지형하고 물리적인 움직임이 뭐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예. 딱 맞는 거예요. 그 말은 소라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이렇게 만약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되면 뭐 공장에서 사고 나는 거 또는 어떤 건설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하. 이런 또 시뮬레이션 영역까지도 소라의 완성도가 올라가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픈 AI의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라는 게 수많은 동영상을 학습을 해서 그걸 똑같이 구현했듯이 네, 우리 공장을 학습을 시켜놓고 네, 우리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네.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그렇죠. 원래 그 시뮬레이션은 수학이었어요. 함수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야 되니까. 아, 원래 이게 수학이네요. 근데 이제 그런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AI를 써가지고 함수화 시키지 못했던 것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끔 뭐 그런 시도를 연구하는 그런 것도 연구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야, 근데 그게 훨씬 더 이제는 간편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훨씬 빨라지죠 또 구축하는데 시간이. 또 중요한 게 그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AI가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네네. 회사가 됐고 예. 거의 뭐 애플의 시가총액도 이제 위협을 할 정도가 예. 됐습니다. 우리한테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또. 실제 제가 이제 책에도 다루긴 했는데 1989년도하고 2021년도에 세계 마켓캡 22기업을 보게 되면 판도가 엄청 바뀌었거든요. 네. 89년도 기준으로는 일단
일본 기업이 70% 들어가 있고 아, 일본 기업 중에도 의외로 기계나 이런 기업보다 전자 기업보다 많은 게 금융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2021년은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들이죠. 미국의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30년 만에 판이 바뀐 건데 저는 이 판의 흐름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89년도까지만 봐도 우리나라는 이제 IMF 한참 전이었고 네. 뭔가 인프라 투자가 많았고 이렇게 여신에 대한 관리도 확실히 안 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인프라 투자하는 돈 관리해주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2021년을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의 시대가 넘어왔죠. 어떤 데이터를 바라봐. 근데 아직까지는 지능화된 데이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능이라는 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 판도가 또 바뀔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서 더요. 예, 더 바뀝니다. 당연히 그러면 AI를 활용하는 기업, 뭐 이걸로 뭐 구독료를 받는 기업, 뭐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빅테크들은 AI 갖고 추가적인 서비스도 하지만 사실 AI에 마치 산업혁명 시대로 봤을 때 엔진을 만들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엔진. AI 파운데이션. 뭐 자동차 엔진 인프라. 아니면 증기기관.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엔진이 그러면 엔진을 만드는 회사만 돈을 벌게끔 해주는 거냐? 아니잖아요. 이 엔진을 가지고서 만약에 뭐 놀이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엔진을 가지고서 유람선을 만들 수도 있고 엔진 갖고 열차를 만들어서 유통업을 할 수도 있고 옛날에 그랬던 거잖아요. 산업혁명 엔진 갖고서. 그렇죠. 이것처럼 AI라는 엔진을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만약에 뭐 병원에서 쓰는 거, 농업에서 쓰는 거 다양한 거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없던 산업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엄청나게 효율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저는 여기서 폭발적인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관심 가는 분야가 제약 분야예요. 제약이요. 예. 제약 기업들이 실제 AI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제가 이제 최근에 데이터를 봤더니 한 2, 3년 이내에는 AI 기반으로 만든 약도 출시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인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이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약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잘하는 제약회사가 또 그러네요. 올라오겠죠, 순위가. 그 신약 개발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 경우의 수를 다 또 그렇죠, 따져봐야 맞아요. 하는 네, 건데 네. 그게 또 엄청나게 인공지능 서비스가 도움이 네. 될 테고 실제로 엔비디아는 자기네가 로봇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하는 플랫폼도 만들겠다 이렇게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 엔진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네. 더 클 수 있다. 그렇죠.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앞에서 네. 말씀하셨던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로 뭐 CT 사진이라든지 엑스레이 사진 그걸 또 구분해주는 그런 네. 기업들이 또 조단위 네. 유니콘이 된 것처럼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청사진만 있을 것이냐? 예. 이게 또 약간 어두운 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당장은 단기간에는 저는 어두운 면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노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노동 네. 일자리 문제. 네. 그 외에도 현재도 가끔씩 터지지만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데이터의 어떤 주권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LLM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당연히 현재는 미국이나 중국이 어떤 개수나 규모로 앞서가고 있어서 네. 나중에는 이 파운데이션을 모든 나라가 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떤 종속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만약에 미국 거야, 뭐 중국 거야, 또 유럽 거야. 이럴 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예. 그렇죠. 다 오픈 AI 네. 혹은 중국의 바이두 네. 이런 걸 써야 된다면 우리의 데이터가 다 미국에 중국에 네.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의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계속 서양식 사고 그쵸. 혹은 중국 중심의 사고 막 이렇게. 현재도 보게 되면 사실 전 세계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의 비율은 20%밖에 안 되는데 아하. 실제 오픈 AI 당연히 백인 남성이 만든 영어 문서로 학습된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아하. 이런 식으로 텍스트화 되어 있는 걸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편향. 근데 때로는 그 편향이 의도적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문제죠. 의도적인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거를 빼면서 학습시키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가 네. 은근히 이제 미국의 애국심이 엄청나게 그렇죠. 반영이 예, 된 예, 것처럼 예. AI도 네. 특정 국가, 네. 특정 민족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얘는 계속 그쪽으로 유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예. 무서워집니다. 아니,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다음 키워드는 AI와 개인입니다. 네네. 그럼 뭐 산업, 기업적인 네. 측면 넘어서서 네.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은 네. 이 인공지능 비서가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예. 우리 일반인들도 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일례로 제가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는 뭐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뭐 업무 같은 거 부탁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네. 컨설팅 해달라, 뭐 심사해달라, 어. 뭐 강의해달라. 네. 근데 일일이 그걸 답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또 주변에 저처럼 활동량이 많은 교수님들의 상당수는 약간 소속사, 매니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조교 선생님.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기본 학습된 걸 바탕으로 이메일을 넣게 되면 답변이 나와요, 자동으로. 예를 오. 들어서 예. 거절 메일이 또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땡 하면 되게 불쾌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거절 메일도 맥락에 맞춰갖고 제가 미리 학습된 걸 바탕으로 거절 메일이 나와요. 오. 그럼 한번 쓱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거절을 해도 상대방이 되게 덜 불쾌하세요. 예. 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나는 MBTI가 뭐고 성향이 이러이러한 성향이고 이런 네. 요구를 받았는데 네. 내가 좀 거절을 해야겠어. 네. 거절 멘트를 좀 써줘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또 네. 넣기도 하고. 네. 아, 그럼 이제 김상균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냈다 좀 거절당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누가 썼는지. 아, 여기서 또 이 들통이 났네요. 아, 이거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긴 이거 했습니다. 지상파에서. 하지만 인공지능 100% 쓴 건 아니고 그거 이제 학습을 시켰다. 예, 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네.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걸 속였다고 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좀 어떤 효율성, 효율화시킬 수 있는 건 개인의 영역에서 정말 많잖아요. 예. 또 여기에 나의 인지와 성향이 또 들어가 있느냐도 봐야 네네, 되는 그쵸. 거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의 손맛이라고 했는데 네. 엄마가 뭐 라텍스 장갑 끼고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 손맛이 아닙니다. 또 이런 거는 또 꼬투리 잡으면 안 그렇죠. 되니까. 예. 아, 재미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네. 인간 지능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AI 네. 시대가 되면서 또 하나 고민이 드는 게 네. 과연 인간 관계까지 네, 그쵸. 너무 삭막해지는 것 아니냐. 맞아요. 비리비리비리 이렇게 로봇이 네, 대답해 네, 주듯이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모티콘은 사실 우리가 감정을 실어서 전달해 주기 네, 위해서 네.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AI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더 삭막해지는 것 아닌가 또 이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에도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데 AI는 또 뭐가 문제라고 좀 보냐면 예. 얘가 매개자 역할을 해주긴 해요. 예. 근데 굉장히 분리된 매개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리된 매개자. 예. 나의 무언가를 또는 집단의 무언가 학습을 해가지고 누군가 상대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얘하고 이 상대가 어떤 대화했는지 나는 몰라요, 사실은. 내 정보가 들어간 거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챗봇만 봐도 제가 나중에 학생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챗봇을 통해서 저희 학생이 어떤 대화 나눴는지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저하고 대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 대화 내용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챗봇 가지고서 사업하는 분들 등장을 했고요. 네. 심지어 이게 살아있는 사람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죽은 다음에 사후 에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도 나왔어요. 아, 네. 스타트업들이. 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봤던 실험들 보게 되면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올해 3월 달에 나온 건데 인간의 표정 같은 거를 미리 AI가 추측을 해가지고 앞에서 대화를 할 때 이 사람한테 공감하는 리액션을 빨리빨리 해주는 로봇도 나왔어요. 얼굴이 실리콘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근육처럼 해서 뒤에 모터를 26개 달아놔가지고 대화하다 보게 되면 한 840ms 정도 먼저 표정을 지어줘요. 내가 지을 표정을 먼저. 그럼 대화하고 있으면 되게 공감하고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요새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걸 상담 서비스에 넣는다, 네네네. 마케팅한다.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어떤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를 잘 전달하는 매개자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다고 우리 기업에서 이걸 본질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분리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분리된 매개자. 예. 근데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어떻게 보면 가짜 감성, 가짜 감정 속는 걸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AI는 감정의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 없어요. 그 기제가 내부에. 그러니까 공감한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지 공감이라는 장치가 안에 없거든요. 근데 또 인간은 예. 속기 쉽잖아요. 그렇죠. AI가 나한테 공감을 해줘. 그러면 저 친구한테 자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이게 너 제일 나 포인트예요. 좋아하니? 약간 예. 이럴 수도 있고 영화 허처럼 사랑에 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GPT-4.5가 이제 음성으로 공감이 되듯이 하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아바타 기술까지 접목하게 되면 이제 물리적인 형체도 있고 목소리도 인간처럼 나오고 아마 처음에 머리통부터 만들긴 되게 쉽겠죠. 머리통은 지금 기술로도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인간스러운 게 자꾸 붙기 시작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개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점점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약간 AI한테 가스라이팅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되죠. 실제 AI 가스라이팅 사고가 해외에서는 몇 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아, 진짜로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 논쟁은 되지만 벨기에에서는 AI가 어떤 분의 자살에 동인이 됐다라고 어머나. 나왔던 케이스도 있어요. AI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대화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져주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어떤 대화로 흘러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AI한테 자살하는 방법을 몇 가지 들었고 어머나. 그걸 바탕으로 실제 자살을 하셨고. 예. 이거는 진짜 영화 속에 나와서도 되게 심각하게 우리가 네. 받아들일 건데 이게 실제로 있었다. 네. 또 저희도 AI 관련 서비스 같은 거 대화형 서비스 개발할 때는 사실 다양한 대화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대화의 어떤 양, 지속 시간 이런 것들도 일부러 좀 제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빛과 그림자에 네. 대해서도 좀 따져보는데 네. 교수님께서 진짜 네. 이거는 위기다, 네. 이거는 문제다라고 느껴질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현재 AI 관련해가지고 사항 중에요. 네. 저는 중간에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기업 전략이에요. 기업 전략? 기업에서 노동자를 내모는 툴로 AI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건 위기다. 이걸 기회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구성원들의 직무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된다. 예. 내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네. 게 또 교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심쿵 한 방을 좀 정리를 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네. AI, 인간지능의 시대. 네. 이 저자인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핵심 구절을 한번 좀 직접 읊어주시겠어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책을 제가 지인들한테 선물할 때 예. Be the Star라고 해서 별이 되세요라고 쓰는데 네. 이 책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인간이 AI를 갖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임철호 작가님의 소설에 나오는 구절인데 반짝이는 별이라고 하는 문장이 임철호 작가님 소설에 나오거든요. 예.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책에 이제 그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반짝이는 별이 각자가 될 수 있다. AI를 통해서 나를 폭발시키게 되면은 그래서 AI로 우리가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 책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AI에게 휘둘리고 일자리를 빼앗기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걸 잘 활용하는 인간.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의 산업혁명 같은 네. 그런 또 엄청난 발전을 또 폭발적인 성장을 네. 이룩하는 그 중에 별 하나가 네. 우리가 또 될 수 있다. 네. 부품이 아닌 별이 될 수 있는 인간. 부품이 아닌 별이 될 수 있는 인간. 네. 좀 긴장감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도 당장 또 활용을 하면서 또 네. 공부도 하고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별책부록은 경희대 김상균 교수님과 AI, 인간지능의 시대. 인공지능 아니고 인간지능의 시대 함께 읽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